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월의 강물은 참으로 무심합니다. 젊은 날에 찬란했던 꿈들도 뜨거웠던 열정들도 그저 흐릿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가끔 그 강물 속에 깊이 가라앉았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불쑥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 돌멩이가 바로 정성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83입니다. 평생을 이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죠. 그 시절 제 가장 큰 자랑은 아내와 함께 운영했던 자그마한 식당, 정성식당이었습니다. 정성식당이라는 이름처럼 저희 부부는 모든 음식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죠. 특별한 메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백반과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저희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었지만 아마도 저희 부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었고 때로는 힘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갓 상경한 학생들이 찾아와 저렴한 가격에 배를 채웠고 외로운 어르신들은 따뜻한 국물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님들을 그저 손님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웃이자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넉넉하게 음식을 더 퍼주거나 때로는 밥값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늘 사람 사는 게 다 돌고 도는 거야. 우리가 베풀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늘 고마워하며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희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부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식당을 접고 은퇴한 뒤 저희 부부는 작고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세월을 추억하는 것이 소박한 낙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아내의 부재는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을 접고 평화로웠던 노년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채 텅 빈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앉아 차를 마시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떠난 후 저는 급격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걱정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늘 곁에서 저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었던 아파트에 비해 한없이 작고 초라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은 저의 마음처럼 공허했고 아무도 없는 정막 속에서 저는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한 아이의 얼굴이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가 정성식당을 운영할 때 만났던 아이죠. 그는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 했던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늘 후줄근한 옷차림에 책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아이. 점심때마다 저희 식당에 와서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놓고 밥을 두세 그릇씩 비우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배고픔과 함께 배움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습니다. 학생, 밥 더 먹어. 한창 클 나이인데 뭘 그렇게 아껴 먹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것도 충분해요. 얼굴이 말이 아니다. 고시 준비하느라 그런가? 몸 상하겠다. 준호는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가 안쓰러웠고 그의 열정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며칠째 식당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수소문해 보니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라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 역시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준호의 사정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상의 끝에 어렵게 모은 돈을 털어 준호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준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내 등록금이야. 이거 받고 다시 공부 시작해라. 나중에 갚겠다는 생각 말고 너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도와줘라.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부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는 저희의 도움으로 다시 학업을 이어갔고 몇 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며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가끔 저희 식당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우리는 그저 준호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과 방송에도 오르내렸고 대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정성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준호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갖겠다던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구나, 언젠가는 찾아와 인사라도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홀로 단칸방에 앉아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준호라면 저의 힘든 상황을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염치 없는 생각임을 알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준호의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성식당 할아버지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렵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워낙 바쁘셔서요. 연락이 닿기 어려우실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비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따로 연락드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단지 그 이유로 저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베풀어 공부시켰던 그 준호가 이제는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30년 전 제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저를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그 아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어왔던 베풀매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돌고 도는 거야. 우리가 베풀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거야.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까지 더해지니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도 다들 나이가 들어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베풀었던 선행이 부메랑이 되어 제게 빚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 빈 단칸방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제 눈에 낡은 신문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회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적혀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려는데 문득 기사 아래에 작게 인쇄된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입사원 이태식 입사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로 주목받아 이태식.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겠지 하고 넘기려는데 순간 제 내리를 스치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성식당을 접기 직전 작은 사고를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제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원까지 부축해줬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냐고 몇 번이고 물으며 끝까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로 식당에서 밥을 대접하려 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 꼭 은혜 갚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이름이 이태식이었던 것 같기도.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지금 준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한 줄기 빛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가 겪을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의 서막임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외면당한 충격은 아내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저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베풀매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신문 한 장에서 발견한 이름 이태식. 그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받은 배신감은 저를 깊은 상실감에 빠뜨렸지만 이태식이라는 이름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따라 저는 수소문 끝에 이태식이 다니는 회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준호의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준호의 비서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도 피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에 그 어린 청년이 저를 기억할 리 만무하다는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허무한 시도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회사가 있는 건물 로비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초고층 빌딩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보니 제 초라한 행색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나는 과연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로비 한편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보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나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까봐 혹은 저를 알아보더라도 모른 척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던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 30년 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 청년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이태식. 그는 주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태식군. 제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정성식당 할아버지 맞으시죠? 여기에 어쩐 일이세요? 그가 저를 기억한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식당 폐업, 단칸방으로 이사한 이야기, 그리고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이야기까지. 이태식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고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호에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특히 준호 형에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준호와 이태식 사이에 무언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태식은 준호의 비서에게 제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준호가 아닌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려 했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식은 저를 만난 다음 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욱 어두웠고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저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형은 지금 예전의 그 준호 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성공한 건 맞지만 성공 이후 너무 변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등한시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소홀합니다. 제가 형 비서로 일하며 가장 많이 본 것은 형의 성공에만 집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식의 이야기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알던 준호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는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베풀었던 선행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저는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형에게 연락하셨다는 말을 비서에게 듣고 제가 형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날 찾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일일이 다 신경 쓸 순 없어. 이제 와서 뭘 바란다는 거야? 라고 말하며 무시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태식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도왔던 그 아이가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실망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아련한 동정심이 피어났습니다. 성공이라는 덧없는 것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준호의 삶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형 밑에서 일하면서 형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은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할아버지를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식당을 정리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형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할아버지 계신 곳을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태식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돕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제가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저를 기억하고 보답하려 했던 또 다른 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돌고 도는 거야. 우리가 베풀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거야. 이태식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스타트업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를 받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할아버지께서 혹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께 몇 배로 갚겠습니다. 물론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은 여생을 위해 아껴두었던 아내와의 마지막 유산 같은 돈. 그 돈을 다시 한번 베풀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베풀어야 할지 아니면 저를 외면한 준호처럼 저도 제 앞가림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태식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저는 이태식에게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준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믿고 제 돈을 맡긴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태식의 눈빛은 준호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심과 열정 그리고 순수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는 돈만을 쫓는 준호와는 달랐습니다. 결국 저는 이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은 모든 돈을 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지만 이태식의 성공은 제가 믿어왔던 베풀매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베푼 선행이 결국에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저의 마지막 희망이자 세상에 대한 저의 마지막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태식 군 내 돈 다 가져가라. 대신 절대 준호처럼 되지 마. 성공하더라도 겸손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할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제 가슴 속에 희망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베팅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이태식에게 모든 돈을 투자한 후 저의 반지하 생활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더 많은 폐지를 줍고 더 많은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이태식의 성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뉴스에서 준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투자 실패, 그리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3시간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상처를 떠올리면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가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태식은 매주 저를 찾아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자 저는 이태식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투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제 단칸방 현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이 돋는 그림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문을 열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의 지난 10년을 스쳐가게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홀로 집을 떠나던 그 새벽처럼 그 자리에 제가 30년 전 베풀었던 은혜를 외면했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풀 죽은 어깨 그리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도와줘. 준호의 목소리는 30년 전 제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배신감과 증오 그리고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무릎으로 땅에 닿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 그때는 순수한 아이의 간절함이었지만 지금은 탐욕과 몰락으로 얼룩진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묘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아니 30년의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베푼 자와 받은 자, 엇갈린 운명의 두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롭게 싸워온 저의 지난 삶. 이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단칸방 현관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준호를 보며 제 심장은 30년 전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도 그는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눈물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아이의 간절함은 이제 탐욕과 몰락으로 얼룩진 한 인간의 처절한 절규가 되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평생의 베풀매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흐느낌에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순간들과 그 후 그에게 받은 배신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에게 내밀었던 마지막 희망의 손길이 어떻게 철저히 외면당했는지 그 차가운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나? 여기가 어디라고? 할아버지, 저 망했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어요. 사기당하고 회사도 부도나고 가진 거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갈 곳이 정말 여기밖에 없어서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는 다시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무릎으로 땅에 닿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어린 손주들은 낯선 상황과 아빠의 불안한 모습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왔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너는 나에게 뭐라고 했나? 바쁘다고 했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고 했지. 이제 와서 뭘 바란다는 건가?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크게 들썩였고 흐느낌은 울부짖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고통을 지금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것이겠지요. 묘한 통쾌함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봅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 할아버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의 절규에도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성공에 눈이 멀었다는 그 말은 그가 저를 단순히 성공의 발판으로 여겼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바쁘다는 말과 함께 제 가슴속에 박혔던 비수 같은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외면당했던 그날의 고통이 다시금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한편으로는 연민이라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저는 상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줄 의무가 있다는 듯이. 저는 굳게 닫혔던 현관문을 열고 준호와 손주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좁은 단칸방은 세 사람의 등장으로 갑자기 비좁아졌습니다. 손주들은 낯선 환경과 아빠의 불안한 모습에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준호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제 방을 힐끗거렸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소박한 살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집을 떠올리며 이 비좁은 공간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방은 저의 노력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배고프지? 밥이라도 먹어라.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콩나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에게 밥을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와 손주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허기진 모습은 제가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가 겪었던 절망과 배고픔을 맛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통쾌함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좁은 방에 세 식구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깔아주고 저 자신은 벽에 기대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에게 등록금을 주던 날 밤처럼, 그리고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지던 날 밤처럼. 그때의 추위와 외로움이 다시금 저를 감쌌습니다. 준호가 흐느끼며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의 힘든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푼 자와 받은 자 엇갈린 운명 속에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지만 제가 평생을 베풀었던 그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존재를 지우고 저만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다시 제 삶에 나타나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게 아니지. 너는 그저 너의 욕심을 채웠을 뿐이야.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발판 삼아 너의 성공만을 쫓았을 뿐이지.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모든 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준호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려는 모습에 저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호에게 지난 10년간의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단칸방에서 폐지를 줍고 생활비를 아끼며 겪었던 고통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준호와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고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손주들은 옆에서 아빠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연민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직접적인 용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에게 주는 기회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대신 제가 믿어왔던 베풀m의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확인해 볼 기회. 이 방은 좁지만
당분간 너희가 머물 곳은 된다. 하지만 너희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너희도 스스로 일어서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준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저와 함께 폐지를 줍고 시장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손주들은 제 곁에서 밝게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조금씩 이 좁은 단칸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고 준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투자해주신 돈 몇 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식의 성공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베팅이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믿어왔던 베풀매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식은 약속대로 제게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할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식의 성공은 준호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태식이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제가 그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냉정했던 할아버지가, 다른 이에게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준호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이태식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태식 또한 준호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긴 과정이며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베풀매 가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단칸방에서 저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베풀매 의미를 다시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태식의 성공과 저의 회복은 준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베풀었던 기회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준호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준호는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제 단칸방을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박한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은 제 곁에서 밝게 웃으며 뛰놀고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태식은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푼 자와 받은 자 엇갈린 운명의 두 남자. 한 명은 제가 베푼 은혜를 외면하고 몰락했지만 결국 그 몰락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을 잊지 않고 보답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고 저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믿어왔던 베풀매의 가치는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베풀면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고 시장을 청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이태식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준호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